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또 하나의 큰 전환점. 2. 중국과 미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 2배의 성능을 갖춘 신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각국은 리튬 확보에 정신이 없습니다. 남미와 인도네시아 등은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리튬을 국유화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리튬을 이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한국에도 리튬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튬 대신 더 저렴한 소재를 이용해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국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소재라면 더 이상 한국이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앞서게 되고,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도 한국이 장악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5년 뒤인 2028년에 리튬 사용량의 50%를 내재화하겠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LG화학이 리튬 등 핵심 소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해 내재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광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자체 공급망은 가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광물 내재화율을 높이면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LG그룹의 배터리 가치 사슬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달 25일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내재화율은 2028년까지 50%로 늘리며 니켈은 65%까지 내재화율을 끌어올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재화란 광물을 개발, 확보한 업체와 합작하거나 지분 투자나 지분 교환을 통해 생산 광물의 일정 분량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필요한 물량을 시장이나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쓰는 상위 단기 공급 계약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LG화학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내재화율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를 제외한 LG화학 직원들도 광물 내재화율 목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도 LG화학의 양극재, 전구체 내재화율은 20에서 30%를 기록하지만 광물 내재화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LG화학의 탄산,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 계약 비율이 2021년 67%, 지난해에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내재화율은 0%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미국 리튬 업체 투자 및 고려아연과 전구체 합작 등 양적 성장보다 업스트림, 후방 산업 확장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광물 내재화를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광물을 섞은 화합물, 전구체와 양극재로 이어지는 생산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 2월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사의 지분 5.7%를 확보하면 시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분기부터 4년간 20만 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려아연과 2,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하고 원자재와 전구체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중국 텐츠리튬의 지분 8.75%를 확보하면서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울산 온산산업단지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각각 전구체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온산에는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와 한국선구체 회사를 합작 설립해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새만금에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음극재나 분리막, 동박 등 다른 배터리 소재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라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내재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향후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재 업체들도 탈중국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도 전구체 합작사인 중국 화유코발트 지분을 필요시 전량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작된 전기차 전쟁은 새로 운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내수 시장으로 성장해 온 중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혜성처럼 등장했던 전 기차 스타트업들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적은 판매량, 높은 지출로 적자가 커진 가운데 코로나 기간 자본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투자금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벌어지자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부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의 신은 대대적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며 향후 2에서 3년 내 전기차 회사 최대 7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제경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 자동차가 하이난성에서 운영하는 매장 6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상하이 칭푸구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웨이마의 영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하이난성에서만 2,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프터 서비스와 부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마는 한때 웨이라이, 샤오펑, 바이동과 함께 중국 전기차 소룡으로 불렀습니다. 2015년 설립 후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 IT 기업은 물론 홍콩 최대 재벌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던 리자청 청쿵그룹 회장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70억 4천만 달러, 약 9조 3,500억 원의 모음값을 자랑하며 홍콩증 공거래소의 기업 공개, IPO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판매 부진과 적자 확대로 직원 임금 삭감, 경영진 절반 축소 등의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IPO 신청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웨이마는 올해 1분기 전기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은 웨이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인 텐지자동차는 지난 3월 생산 중 단과 함께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불만을 샀습니다. 아이치자동차는 2개월째 임금이 밀려있고 네이딩자동차는 200여 건이 계약 분쟁, 채무불이행 소송 등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판매 전략의 부재로 인한 국내 시장 실패, 자금 조달 나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찬안자동차의 주아롱 회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향후 2에서 3년 안에 60에서 70%의 브랜드가 통폐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원자재를 장악해 배터리,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던 중국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신에너지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 리듬 광산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라이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2년 새 45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에 달하는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광산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중국은 2025년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3분의 1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리튬 정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정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 파괴를 묵인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탄산 리튬,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일 코트라 호주 벨버름 무역관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호주 보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리튬 생산량은 6만 1,0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리튬 수출액은 2021-2022 회계연도 53억 호주 달러로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186억 호주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리튬의 9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이외에 벨기에가 2.3%이고 우리나라는 0.9% 수준입니다. 호주는 정광 형태로 리튬을 생산 후 수출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리튬 정광을 수입해 자국 내 정제 시설에서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으로 전환 후 이를 다시 수출합니다. 중국은 전체 리튬 재련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화리튬의 경우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은 주로 노트북,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의 배터리에 사용되고 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용 약물과 윤활유 원료로도 쓰입니다. 산화리튬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고성능, 고용량으로 장거리용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산화리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중국으로 리튬 정광을 수출한 후 중국산 리튬 가공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효율적이며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호주 최대 노조인 AWU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수익으로 현지에서 광물 가공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트라는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을 채굴, 생산하는 국가로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튬 수출은 정광으로 수익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화리튬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광물 수출에 관세를 부과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현지에서 광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리튬 매장량이 부족한 한국에게는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리튬이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면서 배터 시장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이민아 박사팀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지는 일반 2차 전지에 쓰이는 전해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보다 충전할 때 필요한 전기를 10분의 1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0회 이상 충방전을 거듭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4일 값비싼 리튬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마그네슘은 국내 매장량이 많아 소재 단계부터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리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1.9배 높지만 지금까지 효율적인 충방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마그네슘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해 고효율로 충방전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한 결과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전해질 TFSI를 사용해도 총방전 때 과전압이 0.2V 미만으로 과전압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칩 충전할 때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의 쿨롱 효율이 10% 미만이던 반면 연구진의 전지는 99.5%까지 향상됐습니다. 이 박사는 기존 마그네슘 전지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해지가 10% 미만이었다면 연구진이 개발한 전지는 99.5%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990회 이상 안정적으로 마그네슘 금속의 방전을 구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반적 전해질에서도 마그네슘 2차전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2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거대 음이온을 사용해 합성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부식이 쉬운 염소 이온을 많이 넣어 전해질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전지의 음극에 쓸 마그네슘 금속을 특정 용액에 1시간 정도 남가 인공보호막을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음극 표면은 충방전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저징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발이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의 마그네슘 매장량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마그네슘 전면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2000년 초 미래 수요가 커질 신소재 사업의 일환으로 마그네슘 생산 재련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마그네슘은 초경량 미래 소재로 각광받았습니다. 마그네슘은 무게가 알루미늄의 65%, 7강의 22%에 불과하지만 강성은 뛰어나고 열전도율도 좋은 데다 전자파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과 노트북, 자동차 차체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기 전인 2007년 순천 해룡산단에 약 900억 원을 들여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지었고 2012년에는 강릉 옥계 1만 톤의 마그네슘계를 재련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했습니다. 마그네슘 원석, 백운석은 강원도에만 약 1억 9천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잔밋빛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의 최대 경쟁자인 알루미늄 합금이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소재는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스마트폰 케이스도 알루미늄을 거쳐 최근에는 유리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관계자는 마그네슘은 물성이 단단하고 가벼운 것은 맞는데 주조와 후처리가 어려워 스마트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강화되는 각국의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슘 소재를 자동차 차체에 많이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알루미늄과 초고강도 강판 등 7강 소재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마그네슘이 가볍기는 하지만 부식으로 후처리에 많은 공정이 소요돼 양산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마그네슘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원재료를 쥐고 흔들면서 포스코의 마그네슘 사업은 더 위기를 맞았습니다. 환경 문제도 고민인데 2013년 강릉 옥계 공장의 지은 마그네슘 공장에서 페놀 등 독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고 결국 포스코는 현지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그네슘으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걸리지 않고 중국 의존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도 마그네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내장량이 부족한 리튬에 비하면 마그네슘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 가격이 널뛸지 모르는 리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마그네슘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오염을 이유로 중국의 리튬 정제를 맡겨온 선진국들은 뒤늦게 자국 내에 리튬 정제 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그네슘이 한국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통제 정책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최근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부동산 정책, 수출 감소,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등 악재란 악재가 다 겹쳐 시진핑 주석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뚫고 나갈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점은 바로 중국 미래 세대의 공산당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바로 이 세대야말로 시진핑과 공산당이 애국주의로 무장해 키운 신세대인데 이들이 중국 지도층의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은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심이 흉흉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경제정책을 비판한 유명 재야 경제학자의 SNS 계정을 중단시켜 재야 경제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는 최근 웨이보 팔로워가 473만 명에 달하던 재야 경제학자 오샤오보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실업률을 조작하고 증권시장 발전에 부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를 유포했으며 중국의 정책과 관리 제도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내용을 게시해 관련 법률과 법규를 위반했다. 오샤오보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난 27일 당국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자 아예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실제로 조작은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데 팩트를 말한 사람 계정이 삭제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4%를 기록해 중국 사회는 물론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사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암담한 청년 실업의 터널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7월 초에 졸업하고 8월 말에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7월까지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는 역대 최대인 1158만 명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7%가량이나 많습니다. 중국에서 금수저가 되려면 혁명가의 후손이나 고위 관료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자리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학생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차지합니다. 명문대야말로 중국에서는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셈인데요.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는 사실은 명문대를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대학을 나와도 예전만큼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뜻으로 살인적인 입시 경쟁을 뚫고 살아온 중국 청년층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는 점입니다. 내신들은 지금 중국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러려고 공부했나 라고 자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공부를 하는 바람에 차라리 마음 편하게 공장에 취직해서 일이나 할 수 있었는데 대학을 나와서 오늘날 장삼을 못 벗는 쿵이지가 내 일일 줄이야. 이렇게 자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쿵이지는 높은 계급인 장삼을 걸쳐 있고 돈이 없어서 허름한 술집에서 서서 술을 마시는 인물입니다. 지식인으로서는 체면만은 버릴 수 없어 장삼을 입고는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에 갈 수도 없는 중국 대졸자들의 현실을 빗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내놓은 정책은 농촌으로 내려가라, 즉 문화혁명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하방이었습니다. 광둥성은 이미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동부 장수성도 내년 2,000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대판 농촌 하방운동은 사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돼 온 것인데 마치 새로운 정책이냥 홍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 대란이 있었을 때에도 중국이 내놓은 정책은 삼지일부, 즉 시골에 가서 농촌 일교육, 의료 등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종사하며 농촌의 빈곤층을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입시 경쟁을 뚫고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농촌으로 내려가라니 안 그래도 열이 뻗치는데
중국에서는 최근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편지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농촌으로 내려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이 논밭과 농가에 들어가 인생을 연구하고 학문 연구한다니 매우 기쁘다. 청년은 사서 고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으로 들어가 배우려는 것은 옳다. 21세기에, 그것도 디지털 시대에, 문화혁명 당시 유행했던 산으로 올라가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상산하향 운동을 권유하자. 청년층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시진핑 주석의 말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중국 청년층이 시 주석의 말에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주로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로서 시진핑과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열혈공산당 지지층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시 주석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건도 짜낼 정도로 지방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놓은 해결책이 이른바 귀촌 입대 노점 3가지 카드입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구직난 해소를 위해 신규 대졸자와 고교생의 채용을 예년보다 10%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도시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했던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며 좌판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얼마나 급한가 하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규제 완화안 중에서 노점상 규제 완화안까지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점상이라니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묘안이 없는가를 말해줍니다. 내신들은 고용 창출이 안 되니 결국 노점상이 되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사례는 다반사이며 중국 명문 칭화대 졸업생의 취업 동향을 보면 2020년에는 공산당 또는 공공기관의 취업한 수는 35.4%에 그쳤지만 2021년 이 비율은 46.1%로 10%p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명문이라고 하는 칭화대 졸업생이 이 정도이니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취업난은 이제 막 대입 시험을 치룬 학생들 사이에서도 감지됩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제 막 가오카오 성적이 발표됐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재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재수 관련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하면 재수를 해서라도 명문대 간판을 따려는 학생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에 없는 실업률과 취업난이 벌어지자 중국 대학가에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망 졸업 사진을 찍은 중국의 대학생의 모습입니다. 6월은 중국에서는 졸업 시즌인데요. 현재 중국 대학가에는 충칭대, 산둥사범대, 후난대 등 유명 대학에서조차 이 같은 사망 졸업 사진 인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기이한 모습의 졸업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졸업 가운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늘어뜨리고 계단 난간에 시체처럼 매달려 있는 모습들입니다. CNN은 중국의 사망 졸업 사진 인증 열풍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많은 학생이 대학 졸업에 도달하기 위해 악명 높고 경쟁적인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거쳤는데 이제 지치고 낙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요즘 중국 대졸자들은 이런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놓고 이런 설명을 덧붙여 놓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한 학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박사 과정을 받게 됐다. 수많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채용 담당자나 고용주 중 누구도 답이 없었다. 학교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 갔는데 채용 담당자가 행사가 마무리된 후 두꺼운 이력서 더미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봤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잠반 블라인드 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재고로 남은 음식을 내부가 보이지 않게 재포장한 상품인데 청년들이 식당에서 팔지 못해 남은 음식을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대만 중앙통신은 잠반 블라인드 박스의 주요 고객은 고용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청년들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주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꿈에 부풀어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중국 청년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대졸자들이 취업도 못하고 사망 졸업 사진까지 찍으며 고동스러워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청소년들은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18년 이후 최고치인 20.4%를 기록하고 중국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오자 중국 공산당은 청년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적 좌절과 취업난이 행여나 제2천안문 사태를 재현시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 허난성의 한 담배 공장 생산직 신규 직원 135명 중 3분의 1이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중국 사회는 이 일이 조만간 모두에게 닥칠 보편적 현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최근 중국에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사례들이 속출하자 이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푸단대 부속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 요원을 공모했는데 이를 통해 채용된 사람은 상하이 교동대 의과대학 박사였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SNS를 타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단숨에 화제가 됐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석사인 명문대 의과대학 박사 과정까지 받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고교 보건요원이라니 취업문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난다. 석사인 바늘구멍 취업난에 그나마 일자리를 찾았으니 행운이다. 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앞서 산둥대는 최근 학생 기숙사 관리센터 직원 2명을 하얼빈 공대 석사생과 호주 애들레이드 석사생으로 뽑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얼빈 공대는 중국 이공계 대학 가운데 최고 명문을 꼽히고 애들레이드대는 호주의 국립 명문대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관리센터 직원밖에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석유천연가스가 행정직원 1명을 모집하자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중국 명문대는 물론 영국 왕립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등 명문대 석 박사생 224명이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층 사이에 한탕을 노리는 요행 심리가 확산하면서 올해 중국의 복권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복권 판매액은 약 9조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사회 물만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89년 청년층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이 천안문 시위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에 의한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얼마 전 중국 청년들의 백지 시위 등이 일어나는 등 청년층이 공산당의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 간부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늘 접속해 네티즌의 우려에 대응하라. 시진핑이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에서 이런 주문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인터넷 민심이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통계 자료 검색이나 사진 촬영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간첩법 즉 방첩법을 발효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 중국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국내외 할 것 없이 언론을 막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열을 강화되고 방간처법을 통해 공포 정치의 부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당 간부들의 행보는 민심과는 상당히 이반되어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층 자녀들은 미국, 영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오는 게 다반사였으며 최근 들어 아예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딸 시민퍼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 주석의 딸은 2010년 하버드대 심리학과에 편입한 뒤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하버드대 교수를 인용해 중국인 경호원이 시민절을 24시간 따라다니고 FBI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니 중국 고위층과 사회 인사들 중에는 반미는 직업, 친미는 생활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낮에는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들은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등 이중생활을 해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난 가마낭, 이란 필명으로 반미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온 시사평론가 위리, 어렵 66가. 미국의 자자 고가의 겉으로는 주택을 반미 보유한 활동을 사실이 하지만 드러난 미국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후 겉으로는 반미 활동을 하지만 속은 친미에 가까운 행각을 벌여온 것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리 외에도 중국에는 대중의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해 명성과 정치적 이익을 얻으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현지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태는 중국 지도층 사이에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서열상 2인자였던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딸도 베이징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시 주석과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외아들 보과과도 하버드대 동문입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손자 장즈청,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 아들 리어어 등 많은 전의 현직 중국 국가지도부의 손자와 자녀가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더구나 일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를 택하는 데 비해 중국 당 정의 고위 간부 자녀들은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인류 사립대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당연히 그 유학비의 출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외신들이 보도한 세계 각국 수반의 연봉 내역에 따르면 시진핑의 보수는 연간 2만 2천 달러, 하와 2,600만 원 선입니다. 반면 하버드대 연간 학비는 7만 달러 이상 듭니다. 시진핑의 공식 보수로는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혁명의 아이들 재야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중국 지도층 자녀들의 행적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지도층이 엄격한 공산당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 유학 생활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 독점을 정당화해 온 중국 공산당에는 불편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 공산당과 정부 고위층 이 3세의 이중국적 취득 열풍은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시진핑의 누나는 캐나다 국적, 시진핑의 남동생은 호주 국적, 시진핑 딸은 미국 국적, 유소기의 딸 유정점은 미국 국적, 장쩌민의 손자 강지성은 미국 국적,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오관정의 손녀는 미국 국적, 국가경공업부 장관 서운북의 딸 서남남은 미국 국적, 반미를 크게 외치는 유명 방송사 회자 원목의 딸은 미국 국적.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현직 부장급 이상 관료의 자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손자 대에 이르면 시민권자 비율이 무려 91%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이미 미국인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 유학을 하고 와서 중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유학파들이 귀국하길 망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만
100만 명 이상인데 이들은 왜 귀국을 망설이는 것일까요? 코로나 시기,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인권 문제가 대두됐는데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지만 방역 당국이 주민들의 대피를 막아 대형 인명 사고가 난 것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중국 유학파들은 중국은 답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국을 등지려는 부유층이 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주석이 추진하려는 공동부유입니다. 자산가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중국에 있는 자산을 팔아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이 대거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도전하지 않을 테니 미국도 중국 존중하라. 너 사실상 지금 힘들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더블딥을 향해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중 침체를 향해 갈 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솔직히 얼마나 힘든가는 최근 인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최근 인민은행 1인자의 미국과 영국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해외파 판공성을 선임한 겁니다. 판공성 서기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쳤고 미국 케네디 스쿨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교육을 받은 뒤 연구 전문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내신들은 판공성 인민은행 부행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타전하면서 판석이 임명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서구에서 훈련받은 인물을 중앙은행을 이끌 인사로 선택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금융부문 감독 개편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인민은행 수장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하나 가치 급락, 외국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민은행 수장이 옐런 장관과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다. 방간처법을 통해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촬영 및 공공기관 접근을 금지하면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주요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정보를 통제하려는 중국이 한편에서는 시장을 잘 알고 해외에서 교육받은 인물을 인민은행 수장으로 앉혔다는 사실은 중국이 지금 금융위험 지수가 다분히 높으며 불을 끄기 위한 소방관의 해외파가 절실히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